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식 프레임 바닐라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레임 바닐라 투자자문 좀 작은 회사예요. 네. 증권회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 예. 그 2017년부터 지금 한 5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자산 규모는 저희가 관리한 자산은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꽤 되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보통은 이게 기관 대상으로 많이 자문하고 있고 개인 대상으로는 연금 포트폴리오나 이런 쪽으로 좀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나 리츠 쪽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시죠. 예, 저희 회사가 EMP 펀드나 리츠 상품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어서요. 네. 그쪽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투자 아이디어 찾기 이렇게 네.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ETF나 펀드, 뭐 리츠 뭐 이런 상품들 가지고 어떻게 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네. 뭐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아주 쉬운 질문부터 하나 드려볼게요. 예. ETF랑 펀드 사실 ETF 그러면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예.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요 차이는 좀 핵심적인 차이는 뭔지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예, ETF 자체도 뭐 펀드의 아류잖아요. 네. 70년대 인덱스 펀드가 이제 존 보글 뱅가드에서 시작이 됐다면 네. 이제 ETF는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음. 그 네이트 모스트라고 거래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만든 게 이제 ETF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인덱스 펀드 열풍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상장 좀 시켜서 거래 좀 잘 되게 하면은 네. 펀드도 하루에 이 2번도 사고 3번도 사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가장 큰 특징은 트레이드업을 하다. 매매가 당일에도 가능하고 뭐 짧다 한데 네. 반면에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해외 펀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고 팔고 다시 사는데 2주 정도 걸려요.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ETF의 가장 큰 특징은 트레이드업을 하다 이런 거에서 출발을 좀 한 거고요.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부수적으로 뭐 보수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보수 부분도 현저히 싸긴 합니다. ETF가 싸긴 예. 하죠. 예. 예. 근데 그런데 대표성을 지닌 지수형 ETF들이 좀 그렇고 네. 이제 액티브 ETF나 레버리지 ETF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은 보수가 높아요. 그래서 대표성 지닌 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진 않는다 운영 보수에서는. 예. 근데 이제 펀드는 판매 보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ETF 자체는 또 매매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펀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고난이도 상품으로 갈수록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보수는 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개인의 투자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매매 빈도가 높다면 ETF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보수가 싸다 아니다는 장기 투자자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ETF가 현저히 싸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되겠군요. 그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ETF랑 예. 펀드랑 예. 그럼 이제 투자 목적에 따라서 좀 활용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어떤 때 ETF를 좀 활용하고 어떤 때 이 펀드를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펀드는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봐요. 편리함의 역습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너무 편리한 걸 쫓다 보면은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뭐 연금에서 또는 퇴직연금에서 ETF 하시다가 너무 교체 빈도가 많아지고 뭐 오르면은 빨리 팔고 빠지면은 또 놀래서 또 쥐고 있다가 팔고 뭐 이렇게 빈도수가 높아지는데 그런 측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오히려 득이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펀드를 거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불편함을 좀 맞아요. 느끼면서 예. 그걸 감안하면 장기 투자하는데 유리하다. 맞습니다. 예. 펀드가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뭐 평가하는 거, 보는 거, 예. 아무리 HTS나 이 앱이 잘 돼 있다고 해도 ETF보다는 굉장히 불편한데 예. 뭐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런 게 펀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ETF는 좀 빠른 매매, 단기 매매, 아니면 목적 매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6개월간 뭐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뭐 테마를 발견했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딥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네. 지금부터
좀 모아가고 그리고 또 수익이 그 예금 이상의 기대 수익을 났을 때는 빨리 엑시트하겠다. 뭐 이런 목적하에 운용되는 단기, 중기 상품 운용에 대해서는 ETF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투자 목적에 따라서 ETF로 할 것이냐, 펀드로 할 것이냐, 그걸 맞습니다.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텍스가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네. 세금은 다 똑같다.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네. 예. ETF 물론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아까 테마 ETF 뭐 이런 예, 것도 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새 이제 찬바람이 불 때 관심이 많은 배당 ETF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오고 시장이 그 채권 금리도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대 측면에서 이런 투자 자산들도 배당이나 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5% 이상, 7%, 뭐 10%까지도 나오는 그런 고배당 ETF들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금만큼 안전한 게 어딨냐, 예금자 보호도 되고 지금 뭐 5%, 6% 주지 않느냐. 네. 하지만 그것도 매력적인데 그거의 만기나 규모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3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으로 이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은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중에는 꼭 예금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예금은 굉장히 짧다. 그 점과 같다. 하지만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선처럼 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네. 또 하나 예금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긴 하지만 또 하나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기회 상실이라고 볼 딱 수 있어요. 원금만 받는 거죠. 맞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ETF 중에 굉장히 NAV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거나 리츠가 공모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거나 하면은 예. 배당뿐만 아니라 뭘 확보하죠? 자본 차익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금과 이 부분은 점과 선의 차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저는 장기 투자자라면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 고배당 ETF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5% 이상 ETF들이 많이 널려 있더라. 배당 ETF는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골라야 돼요? 그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 네. 배당 ETF는 뭐 일단 우리는 주식에서 고배당 주식 네. 하면은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뭐 있을 거고 그리고 우선주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배당을 일반적으로 높게 주는 그런 주식인데 저희는 이제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한번 보시면 채권에도 굉장히 높은 다양한 채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채이면서 국가 등급이면서 배당을 7% 주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연동 국채예요. 미국 네. 물가연동 예. 국채가 그렇고 그리고 조금 등급은 투자 등급이지만 굉장히 예. 안전한 투자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싱글 A 이상의 안전한 투자 등급을 보면 그쪽도 지금 한 4% 이상 배당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힐드라고 해서 등급이 낮은 그런 채권들을 또 모아놓은 ETF는 한 6% 정도 배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리츠가 있죠. 네, 리츠도 높은 배당을 지금 한 4% 정도 배당을 제공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 이상의 배당을 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 뭐 여러 사태 때문에 배당률이 높아졌습니다. 기타 이거 외에도 주식을 한 번 더 꽈서 주식과 콜옵션 매도라는 걸 결합해서 배당을 10에서 15%씩 주는 그런 ETF들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파생 상품하고 결합해서 만드나 보죠? 맞습니다. 예. 그걸 커버드 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ETF들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싶은데 네. 위험하다, 불안하다. 네. 그럴 때는 콜 옵션 매도라는 그러니까 손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결합해서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률이 네. 굉장히 높은 걸 기대할 수가 있다. 되게 다양한 배당 ETF들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네.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굳이 꼭 선택을 한다면 마음이 좀 편해야 될 텐데 네. 이런 인컴 자산들, 고배당 이런 ETF들을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ETF 아까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단기나 중기 요 투자에 적합하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 ETF 투자도 이 적립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좋네요. 제가 네. ETF를
단기, 중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참 사람이 이 탐욕과 충동의 네. 그 심리적인 음. 걸 지배받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 ETF로 장기 투자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표현할 때는 이제 식이요법으로 암을 극복할 정도의 초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한테 적립식은 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은 정액 적립식은 변동성이 큰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네. 뭐 물론 위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밑에서 사서 평균 단가를 계속 하락시켜주는 현상들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주식 수는 좀 자수를 점점 늘려준다는 측면이 네. 있죠. 그래서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이런 정액 적립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고 정액 적립 그러면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 ETF다 그러면 ETF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주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먼슬리 단위로 또는 네. 분기 단위로 또는 뭐 만기 단위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거 자체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제가 S&P 500 지수를 가지고 한 그 1992년도에 S&P 500 ETF가 처음 나왔거든요. 네. SPY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 한 30년 이상 됐죠. 네. 30년 정도 됐는데 직접 투자, 그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랑 적립식으로 적립식 투자했을 때 투자했을 두 개를 비교해봤어요. 네. 비교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물론 거치식으로 투자하니까 1,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도 1,400%가 그럼에도, 나와요. 예. 엄청난 수익률이죠. 그런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은 예. 1,400%의 연율을 계산해 보면 한 9.6% 복리로 9.6%의 수익률이 달성돼 왔다. 예. 30년간 예. 연평균 9.6%. 그게 이제 근데 거치식으로 샀을 거치식으로 때고. 샀을 때는 한 6.9% 정도 되더라고요. 적립식으로 샀을 때는. 그러니까 9.5%의 적립식 거치식 수익률과 예. 6.9%의 이 한 2% 정도 차이 나는 연 2%는 엄청난 차이이긴 한데 적립식 투자가 한 방에 1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매월 100만 조금씩, 원 조금씩.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모아가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편차가 아주 크진 않다.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거랑. 네. 거치식은 너무 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네. 불안하고. 적립식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 적립식이 거치식보다 이렇게 장기로 봤을 때 조금 수익률이 낮은 걸로 지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익률은 상당한 변동성은 좋은 상당히 낮죠. 수익률이다. 예. 변동성을 두 개를 비교하면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적립식이. 그리고 뭐 여튼 저는 경로를 보고 투자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경로가 굉장히 험난한 오프로드의 모습을 보일 것 같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나는 높게 보는 자산이다 했을 때는 반드시 적립식을 선택하시는 게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예. 아까 처음에 말한 인컴 자산들 있잖아요. 고배당 또는 채권 네.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변동성이 낮잖아요. 경로가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굉장히 마일드한 그 변동성을 유지한다면은 네. 이런 건 거치식으로 큰 돈을 투자하셔도 된다. 그런데 오프로드를 운행할 때는 좀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하시는 게 좀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예. 그 ETF 투자까지 쭉 얘기를 해봤고 아까 고배당 ETF 얘기하다가 리츠도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리츠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리츠도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리츠에도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리츠라는 상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리츠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50이라면 50을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출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파이낸싱 리스크라고 해서 만기 때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리츠의 재무 구조를 뜯어보면은 비용의 대부분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배당이 깎일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떤가요? 물가를 좀 반영해서 임대료를 올리거나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는 좀 상쇄가 된다. 음. 금리의 상승과 물가 임대료의 상승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배당의 축소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음.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가 이렇게 있는데 네. 종목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리츠가 하나의 엔터티로 이렇게 그 리츠 자체가 매력적이다 보다는 하나씩 좀 열어봐야 됩니다. 아, 그것도 하나하나 좀 예.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파이낸싱과 그러니까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네. 또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나리오 해보시고 네. 임대료도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예. 다 이제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긴 맞습니다. 하나요? 네. 예, 그래서 좀 임대료 상승이나 CPI하고 얼마나 연동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네. 이런 향후의 어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건정성을 음. 좀 체크하시고 선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리츠 자체가 매력적이다 이거보다는 좀 하나하나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네.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리파이낸싱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고 예. 어떻게 제한되어 있느냐 등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츠나 이제 배당 ETF 같이 얘기할 때 또 한번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예, 예. 약세장이다 보니까 예. 이것도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 배당 수익률로 보면 상당히 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을 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 리츠나 배당 ETF나 이런데 투자한 좋은 때인가? 뭐 네.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아까 뭐 배당 ETF는 상당히 매력적인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예. 예.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네. 일단 배당 수익률이 ETF나 리츠의 배당이 높아지는 만큼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하락해서 높아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예금 금리가 뭐 2%, 1%대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이게 5%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뭐 단기 투자는 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낮지만 좀 길게 선으로 보신다면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내 리츠가 좀 많이 하락해 있는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금리 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내만의 어떤 대내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이슈나 이런 뭐 네. 신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츠의 가격들을 보시면 2단계로 하락하는 게 있어요. 6월 달에 크게, 9월 달에 하락.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펀더멘털이 좋은 리츠라면 금세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고배당 지금 8% 9%대에 놓인 리츠들을 잘 선별한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 그리고 네. 액면가보다 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 차익 기회들도 있다. 이런 네.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고배당 ETF들이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데 네. 똑같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5%지만 네. 배당은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사놓으면 지금 사면 지금 배당이 5%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대 이상의 고배당 ETF들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배당 ETF를 사실 때 반드시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고배당을 많이 주는 자산 중에 변동성이 높은 걸 사면 좀 무색합니다. 자본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네. 배당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그런 ETF들과 이 리츠들을 좀 선정을 하신다면 네. 배당의 지속성과 그리고 다시 가격의 회복을 통한 자본 차익 이 두 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 ETF 얘기도 해보고 펀드 얘기도 해보고 배당 ETF 얘기도 해보고 리츠 얘기도 해보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올해 좀 이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마음 많이 좀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약세장을 경험한 투자들한테 앞으로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거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 예, 금리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됐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전쟁이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길게 보면은 다 하나의 점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장기 투자의 기본이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을 통한 투자로
회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자산이 다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1,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버블, 에브리띵 버블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에브리띵 버블 is bus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자산에 너무 꽂혀서 투자하기보다는 분산을 했을 때 분산해라.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오는데 네. 첫 번째 자산을 좀 분산하십시오. 너무 주식형보다는 인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고배당 자산들 중에 좀 선정을 해보시고 네. 채권도 굉장히 금리가 높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장기 채권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특히 금이나 구리나 원유 같은 부분들을 사놓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네.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분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너무 오리엔티드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중국이나 한국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제가 체크하기로는 한 5% 이내로 지금 내려왔어요. 금리 속도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받는 보상에 대한 수익률이 아시아나 이머징 대비해서 상당히 낮아져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이머징의 GDP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예. 물론 70년대에 자산 배분할 때는 20대 80 네. 이랬어요. 선진국의 GDP 규모가 컸었죠. 지금은 네. 5대 5예요. 예, 그래서 5대 5고 인구수도 거의 70%가 이머징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균형을 너무 선진국에 자꾸 맞추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씩 푸시면서 이머징의 비중도 조금씩 높여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도 투자 매력이 높지만 네. 중국이나 한국, 기타 브라질이나 이런 이머징 국가로 분산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장기 투자의 좋은 네. 수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컴 자산들에 대해서 아까 전에 여러 자산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들도 좀 분산을 하셔서 하신다면 배당 퀄리티가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다시 백투더 베이직 분산에 자산 분산에 그리고 국가 분산에 인컴 분산에 좀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 해주신 김경식 프레임바닐라 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설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